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신혼집으로 구해둔 집에 시부모님이 잠깐 들어가서 사시겠다고 합니다. 신축 빌라고 저희가 첫 입주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구하게 된 집인지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싫습니다. 저는 31살이고 예비 신랑은 33살입니다. 올해 10월 결혼 예정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도움을 거의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5천만 원, 예비 신랑 내에서 5천만 원의 언약식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안 하고 언약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집은 제가 모은 7천에 얘랑이 모은 9천, 양가 지원 1억 합쳐서 대출 5천 끼고 3억 조금 넘는 3룸 신축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고 우리 직장에서 가까운 데다 무엇보다 신축 첫 입주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과 잔금 지불은 미리 해두고 입주는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사이 집이 비어있겠지만 가구 들이고 인테리어 하면서 자주 오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네요. 그런데 어제 저녁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길래 무슨 일 있으시냐 물었더니 와서 이야기하자 하셨어요. 남친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기에 시댁으로 바로 오겠거니 해서 퇴근하자마자 혼자 갔습니다. 갔는데 남친은 없고 시부모님만 계셔서 오빠는 안 부르셨냐 하니 저만 불렀다고 하셨어요. 뭔가 촉이 쎄했지만 일단 차려주신 저녁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과일 먹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시댁 이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현재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전셋집은 8월 첫 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몇 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셨대요. 두 분만 지내실 거라 2억 조금 안 되는 작은 집으로 보고 계셨는데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 주시면서 예산이 더 적어지는 바람에 갈 곳이 정말 마땅치 않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올 연말에 현금이 융통될 일이 하나 있으니 그때 다시 예산을 채워서 이사갈 집을 구할 건데 그 사이에 3달 정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소연하시는 건가 고민하며 어쩌라는 거냐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데 바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신혼집에 잠깐 들어가 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너네 집이고 내년 초까지는 비어있을 집이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순간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황당해서 네? 이러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현금 회수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안 된다고 거부할 이유나 근거가 없어서 할 말 생각하며 얼굴만 구기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 어머님이 약간 언짢아 하시면서 그 집 구할 때 너희 집에서는 반도 안 되는 현금 넣지 않았냐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우리가 해준 건데 그렇게 기분 상하냐고 하시는데 아니 3억 천짜리 집에서 1억 2천 우리 쪽에서 현금 넣고 대출 5천 받은 건 나랑 남친이 같이 갚을 건데 그런 식이면 겨우 2천 더 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 2천 더 넣으신 걸로 마치 그 집을 해주신 것 마냥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 살게 해달라 하시니 난감한 걸 넘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부족한 5천을 제가 따로 대출받아서 마련해 드릴 테니 집 구하시고 연말에 현금 생기면 다시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이사 가시는데 그깟 이자층 감당 못하겠냐고 그냥 집 구하시라 말씀드리니 이번엔 어머님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셨어요. 저도 웃으면서 대출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남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받더라고요. 어디냐 하니 집 앞이라길래 보자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딱 10분 이야기했어요. 이미 남친도 알고 있던 일이겠거니 짐작해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난 신혼집에 두 분 들어가 사시는 거 싫다고 신축이고 첫 입주라서 좋았던 건데 무엇보다 두 분이 연말 지나 내년에도 집 못 구하시면 그럼 우린 어디서 사냐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무조건 집 구해서 이사 가실 거라고 걱정 말라는 개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꼭 집 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럼 나랑 친정에서 넣은 1억 2천을 빼가면 그거 채울 수 있냐고. 못 채우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 못하게 단돌이 잘하라고 한 소리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친이 어제 저녁에는 따로 연락 없길래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잠깐 부모님 들어가서 사시는 거 그다지 거북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가 나오는 거고 우리 들어갈 때는 새로 청소면 오며 싹해서 거의 없던 것처럼 하고 가실 건데 그렇게까지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대출 얘기까지 한 건 좀 과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확실히 연말에 나가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싫고 시부모님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누군가 살았다 가는 게 싫다고 그럴 거면 뭐하러 비싼 값 지은 신축을 구했겠냐고 설명하는데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시부모님 이사 가실 때 쓰셔야 할 돈을 왜 우리 결혼 자금으로 내주신 건지도 의문이라 말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사 가기 힘들다는 건, 즉 결혼 자금으로 줄 여유 자금이 없으셨다는 건데 왜 상견례 때 집에서 똑같이 5천 지원해주자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솔직히 부모님 생각을 모르겠다 하더군요.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차라리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드리겠다는데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너의 대출이 나의 대출이고 집에 얘기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아서 최대한 내 선에서 쳐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혼집에 들어오시는 건 절대 싫은데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어떻게 대처하고 방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후기입니다. 하루 정도 고민하다 결국 아빠한테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며 극대노하시다가 남친을 호출했습니다. 남친은 아빠한테 전화 받자마자 우리 집 도착하기 직전까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10대 통 왔습니다. 아버님 왜 화나셨냐고, 혹시 집 문제 때문에 그러냐고 끊임없이 왔는데 하나도 답장 안 했습니다. 남친이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뜬금없는 걸 물어보셨어요. 남친이 모았다고 했던 9천이 정말 남친이 모았던 게 맞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아빠가 알고 싶으셨던 건 남친의 그 9천이 부모님 이사 가실 때 필요했던 자금을 일부 당겨온 건 아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천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느니 잠깐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우물쭈물 대답하던 남친은 결국 아빠한테 탈탈 털리고 이실직고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친이 그동안 모은 돈은 실제 3천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것밖에 못 모았다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면도 안 서니 시부모님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1억 조금 넘는 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거였어요. 일부는 남친이 모은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시댁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로 내놨던 건데 어차피 그 돈 모두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돈인데 어떤 모양새든 뭐가 중요하나 생각했대요. 남친은 솔직히 내가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크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사 자금을 땡겨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합가를 찬성한 적이 있었는지 진짜 의문이 들었습니다. 5천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이 신혼집에 처박혀서 이사를 못 가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혈압 올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너네 부모님이 상식 밖의 분들이시라 생각했는데 네 놈이 정말 교활하고 이기적인 놈이라고 하시며 생각보다 돈을 조금 덜 모았다 한들 지들끼리 좋다는데 설마 결혼 안 시킬 줄 알았냐고. 사위도 자식이고 새 자식 새 식구 맞이하는데 부족한 거야 아빠가 좀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부모님 이사 비용 끌어다가 네 체면치레 했냐고. 또 그래놓고 자기 부모님이 상식 없고 파렴치하다 욕먹을 만한 상황에 입도 뻥긋 안 하고 구경만 했냐면서 인간이 덜 된 것 같다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실망이라면서 야단치셨습니다. 남친 입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저도 기분이 너무 참담해서 울컥했네요. 결론은 결혼 준비 자체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신혼집 전세금은 최대한 빨리 빼서 시부모님 돌려드리고 우리도 결혼 진행하는 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 이미 아빠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며 변명하고 용서 비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이고 괘씸한 행동에 정이 다 털렸지만 아빠의 철학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하는 결정은 그른 경우가 많으니 늘 가장 냉정할 때 결정하라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계속 제 오피스텔로 찾아오거나 전화 오는 중인데 거진 3일째 연락 만남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집 부모님도 자꾸 연락 오는데 착잡하고 비참하네요. 전세금 빼고 돈 나누고 하려면 어쨌든 한 번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남친도 그 부모님도 보기 싫어요. 일단 상황은 현재 이렇고
현명하게 많은 일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난 남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저보다 고작 1살 더 많은 30살이에요.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의 말투 때문에 몇 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다른 일로는 의견 다툼이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말투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저보다 고작 1살 더 많으면서 저한테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해질 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예요. 사사건건 하나하나 저한테 다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 해요. 예를 들어 밥이나 반찬이 필요해도 저한테 시키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불러서 주문하는 일까지도 전부 저한테 다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 건 남자보다는 여자가 해야지 식당 입장에서 신경도 더 써주고 잘해준다면서요.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몇 번 싸우기도 하고 말투를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 그런지 쉽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결혼까지 생각해서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남자친구네 집안은 남자만 3형제입니다. 그리고 3형제 중에 막내예요. 큰형은 결혼해서 1년 동안 부모님 댁에서 합가하고 같이 살다가 지금은 분가했다고 하고 둘째 형은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파혼했다고 들었어요. 성격 차이로 여자 쪽 집안이랑 크게 싸우고 파혼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2년이면 결혼까지 생각하기엔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나이도 있고 더 미루고 재보고 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당일날에 이 결혼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일요일 낮에 방문했어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뭔가 선물을 들고 갈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트에서 한우 선물 세트를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집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 2분과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둘째 형이 있었고 분가해서 살고 있던 첫째 형 식구들도 저를 보고 싶다면서 같이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과 첫째 형의 부인 되시는 분이 주방에서 한참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여자는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려니 눈치도 보이고 가만히 있기 뻘쭘해서 저도 뭐라도 돕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께서 제게 아직은 손님이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 하시며 저를 그냥 앉아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큰형의 아내분께서 몸집만큼 큰 상을 질질 끌듯이 힘겹게 들고 오시는데도 그 집안 남자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에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좀 도와주라고 눈치를 줬더니 그제서야 형수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나서더라고요. 아버님은 예비 막내 며느리가 가져온 한우 맛 좀 보자며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뒤를 이어서 그 집안 남자들이 밥상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님과 큰 며느리만 발이 안 보이게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나르시는데 온 집안 남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상 차려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저 우리 집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이 제가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게 된 부분입니다. 어머님은 밥상 아래에 불판을 두고 고기를 구우십니다. 어머님이 고기를 열심히 구우면 첫째 며느리는 구워진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 상에 올립니다. 그 집안 남자들 넷은 다 구워진 고기를 집어먹기에 바쁩니다. 저는 거의 고기에 손도 안 대고 남자들 먹는 모습 지켜보고만 있었고 다 큰 성인 남성 넷이 소고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하자 어머님이 혼자 굽는 속도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밥이라고 한마디 하자 고기를 굽던 어머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셨고 아버님과 첫째 형도 나도 밥 줘 라고 한마디 합니다. 지금까지 구워진 고기를 옮기던 첫째 며느리가 어머님 대신 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또다시 아버님이 마늘이라고 한마디 하니 이번엔 첫째 며느리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식구 숫자대로 밥을 퍼오셨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하셨어요. 그 집안 남자들 어느 누구도 여자들에게 함께 고기 먹으라는 제안을 안 합니다. 심지어 제 남자친구까지 저한테 고기 좀 먹으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머리 쳐박고 먹기만 합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버님이 뉴스를 보다 말고 이번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한 특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던 아버님이 뉴스를 보며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아들 셋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 다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고 식탁 위에서는 너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정치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왔지만 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특히 아버님과 첫째 형은 악센트가 너무 세서 그런지 한마디 할 때마다 입에서 음식 파편이 상위로 날아다닙니다. 저는 평소에 산낙지나 곱창 번데기도 잘 먹고 오래된 재래시장 가서 할머님들이 맨손으로 비벼주시는 국수도 잘 먹을 정도로 비위가 좋은 편이지만 그 집안 밥상에 앉아있으니 속이 좋지 않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마트에 가서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최고급 선물용 한우가 갑자기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고 이 자리에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몇 근 끊어서 가져올 걸 그게 더 어울리는 인간들이구나 싶었어요. 남자들은 어머니와 첫째 며느리에게 계속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밥 가져와, 물 떠다 줘, 고기 없잖아 빨리 등등. 전부 말이 짧고 말투가 신경질적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첫째 며느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도 안 나쁜지 순종적으로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남자친구가 그동안 왜 나에게 그토록 명령조로 이야기했는지 원인을 알아챌 수 있었어요. 전부 그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형제들까지 모두 똑같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간 고기를 원 없이 먹고는 이제 배가 좀 부른 건지 남자들은 모두 소파로 옮겨갑니다. 그제서야 며느리와 어머님은 남자들이 먹다 남기고 간 얼마 안 남은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화목한 밥상인지 아니면 동물의 왕국을 보는 건지 점점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집안 남자들과 심지어 여자들마저 아주 자연스럽게 늘 그랬던 것처럼 교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과 첫째 며느리가 밥을 몇 숟갈 뜨기도 전에 첫째 형이 커피 라고 한마디 하니까 또다시 밥 먹다 말고 며느리가 일어나 주방에 가서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저보고 커피나 과일 먹고 싶냐고 하길래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아버님께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과일이라도 내와야지 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님이 식사하다 말고 주방에 들어가 사과와 배를 깎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어머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대충 그 집안 식구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주면서 30분 정도 더 앉아있다가 빨리 도망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녁엔 우리 집에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도망치듯 인사하고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자친구네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다른 가족 뒤에서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2번 마치 아니라는 듯이 흔들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더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천천히 가라는 남자친구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방금 전에 들었던 아버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아직은 손님이다. 아직은 손님이면 며느리가 되는 순간 저도 그 집안 여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첫째 며느리분께서 제 눈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던 모습도 자꾸만 생각나서 도저히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그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던 부모님이 저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결혼 안 하고 바로 헤어지겠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잘 결정했다면서 그런 집에 저를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셨고요. 이렇게라도 집안 가풍을 미리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80년대에 살고 있는 집안이 있냐면서 미친 집구석이래요. 가장 불쌍한 건 이미 시집가서 살고 있는 그 집안 첫째 며느리입니다. 괜히 둘째 형이 파혼을 한 게 아니구나 싶고 저도 남자친구와 다음날 만나서 바로 헤어지자 이야기했어요. 평소 다혈질인 성격의 남자친구가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묻길래 나는 너네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카드빚도 좀 있고 20대 초반에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까지 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남자친구 표정도 어두워지면서 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도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월세고 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하려면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거 감당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나 이미 카드론으로 1,500만 원 있고 혼수나 결혼 비용까지 생각하면 최소 2,000만 원은 대출 더 받아야 하는데 오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난 결혼하면 첫째 형님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거든. 남자친구는 생각 좀 더 해보고 우리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정확히 3일 후에 제 말이 맞다면서 우린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상신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옥 문턱에서 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우값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날 고기를 안 사갔더라면 그 집안 남자들 본 모습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돈 주고 제 인생 구했으면 싸게 쳤다 생각하려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던 카드론이니 이혼 경력이니 뭐니 한 건 전부 거짓말이었고 아무 이유 없이 파혼하자고 하면 화내고 따라다니며 해코지 할까봐 그런 말을 했던 거였어요. 역시나 통할 줄 알았고 먼저 헤어져 달라 하니 저야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집안 부모와 가족들까지 다 본 뒤에 판단해야 맞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